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장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소환을 요청했고 출석을 하겠느냐라고 계속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28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또 오란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이 소환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변환 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 소환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성남지청의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출석을 했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렇죠. 출석을 하는 건데 그 사건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 거는 그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성남지청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9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기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기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조가 그 사이에 바뀔 만한 사정 변경이 될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이 대장동 사건에도 안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 나갈 이유가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그저께 저희도 예.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나갈 거다 이렇게 예. 예측을 했는데 역시 나갈 걸로 그렇게 말을 했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번이 또 2차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뭔가 출석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고민도 많았다라고 들려왔었는데 출석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때문인 거죠. 출석하기도 전에 검찰이 소환하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방탄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탄하는구나라고 또 집중 포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적 제거를 위해서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예. 또 과거 국정감사 때도 대선을 앞두고도 또 경기도 국감에서 나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최초 소환이라고 하는데 성남 FC로 소환하고 또 대장동으로 소환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상방울로 소환하고 이건 조금 실은 굉장히 무리해 보여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한꺼번에 소환해서 한 번에 수사를 맞춰주는 것이 또 맞지 않냐 싶고 여야 협치라든가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될 국정의 파트너인데 좀 너무 범죄자로 몰아가고 유죄 확증 표정으로 좀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럼 잠깐 의견을 예. 보태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이제 40명이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방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방탄이라는 말이 딱 적용될 수 있는 국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체포 동의안, 예. 국회 체포 동의안이 올라가죠. 상정이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그때가 정확하게 방탄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검찰 소환에 응하느냐 마느냐 여기서는 이게 방탄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최고위원 기자회견이었나요? 기자가 방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가기로 했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 지점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맞으세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방탄이라고 하고 당대표 출마하니까 방탄이라고 하고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니까 방탄이라고 그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서 씌워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장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매번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르는 측이 부담일까요? 아니면은 이 소환을 매번 받는 측이 부담일까요? 어느 측의 부담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지요? 받는 측이 부담이죠. 부르는 측이야 뭐 어차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일 것이고 예. 얼마든지 소환에 불러서 조사하고 또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그게 뭐 무리한 기소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요? 다만 국민들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대해서 뭐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처음 부른 건 성남 FC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라든가 측근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 FC가 받았고 결국 성남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고 만약에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성남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줘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건의 본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먼저 소환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1년 몇 개월 수사를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앞으로 뭐 매번 소환을 할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요. 진술서 공개했고요. 어저께 이제 출석 의사도 밝혔고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일단은 해석이 되는데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본인은 그렇게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앵커 질문이 부담을 누가 더 많이 느끼겠냐 예, 예.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 검찰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제1야당이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1야당은 국회에서 완전 절대 다수를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근데 그런 당의 대표를 뭐 일 없이 오라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할 때는 그리고 소환을 할 때는 다른 범죄 정황이나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놓고 이 맨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식으로 마무리하면서 소환 조사를 해서 그 직후에 이제 기소를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수사 초기나 중기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조사를 한다거나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불기소가 되면 그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아주 절대 다수 야당이 그 대표를 잘못 소환했다가 불필요하게 소환했다라는 비판이 일게 되면 예. 당장 이제 올 연말에 법무부 예산부터 칼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이 큰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소환을 할 때도 큰 부담을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갈 때 국회의원 40명이 오는데 검사들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큰 압박 속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찰도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재명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요?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는 예. 네,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 또 예. 뭐 굉장히 바쁘니까 28일 날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당대표 업무가 중요하고 또 바쁘면 당대표에 나오지 않으셨어야 맞는 거고 지금이라도 당대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면 예. 여기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정도지 뭐 당대표가 중요한데 이 소환 일자를 이렇게 주말에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내용이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당 대표직을 나는 유지하면서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뭐 개인에 대한 공격이긴 하나 당과 어떤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의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건이죠.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너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실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유독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를 한번 너무 집요하게 수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유죄가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가족, 그러니까 처, 자녀, 조카, 동생까지도 조사를 다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정말로 얼마나 깨끗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하려면 편향된 수사가 안 돼야 되고 여당에 대한 수사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야당에서 이걸 편파 수사하고 정적 제거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논란들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한쪽에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편향 수사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 상당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27일 아니면 30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네. 그 중간인 28일에 나갔는데 이게 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봐야죠. 이것 가지고 뭐 왜 날짜를 그렇게 조정하냐는데 이 날짜 조정은 어느 변호사든 어느 피의자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법적 권리니까요. 앞으로 뭐 검찰 수사에 충분히 일정은 조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제가 좀 또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거를 자꾸 호도를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 하다가 뭐 종결시킨 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밀어놓고 있던 거를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를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쏙 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권 하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거를 절대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건데요. 아니 수사는 제 얘기기도 합니다. 제 얘기. 아, 네, 알겠습니다. 수사는 그냥 고발이나 고소하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많이 시작됐죠. 김건희 여사나 장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도 좀 되새기면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두 분께서 다 당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좋지만 일단 조금 더 법률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이번에 출석하겠다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출석을 했고 그리고 하나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 이 관련해서 이제 또 귀국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어제 인터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 한 개도 이게 밝혀진 게 없는 일방적인 의혹인데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팩트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입장 표명 실제로 정말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우리 국민들이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전부죠.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한테 맡겼던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입된 변호사들이 뭐 그냥 싼 변호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들한테 지급된 변호사비가 2억 5천 정도 보면 이게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차익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점에서 이제 의혹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변호사 의혹 대납 의혹 사건에서 지금 이제 쭉 줄거리를 보면 어디서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몇 바퀴 돌았단 말입니다. 뭐 전환사채 얘기도 네. 나오고 전환사채라는 게 이제 또 쉬운 그런 개념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돈 세탁이라고 할 만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는 자신 있다. 그게 나한테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검찰이 어떤 계좌 추적이나 자금 추적을 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또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딱 지적을 한 거라고 보는데 예. 그건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될 텐데 네. 그때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게 밝혀졌는지 그때 가봐야 알게 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걸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에 출석하면서도 답정 기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소까지 갈 것인지 또 출석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직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검찰이 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기소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태영 변호사가 뭐 2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변호사들이 10명이 넘어요.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는데 그러면 이태영 변호사한테 20억을 줬으면 10명이라고 쳐 한 2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라고 보고 이태영 변호사에게 굳이 이런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있나?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요. 2억 5천만 원 1, 2, 3심에서 들어갔는데 왜 이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고요. 물론 정관들을 선임했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변호사고 또 정치인들에게는 동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정도가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이태영 변호사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수입 내역도 압수수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전환사채로 20억을 줬다는데 이 전환사채가 이태영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이남석 변호사의 쌍방울 M&A 자금으로 에스크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M&A가 안 돼서 이남석 변호사가 돈을 쌍방울로 돌려줬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남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릴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아서 20억을 전환사채로 받는다? 저는 이건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는 뭐 검찰의 기소는 당연히 못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다 이제 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이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죠. 예, 몰랐다고 했다가.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술자리에서 예. 누군가 자기를 바꿔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네네. 이런 건데 뭐 그 말 자체만 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네. 된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친분 관계가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얄팍한 증거로 입증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쭉 보면 예. 이재명 대표 지사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변호사들이 대거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지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그걸 포함해서 아까 우리 이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뭐 이태영 변호사의 그 전환사채에 또 개입된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쌍방울하고 또 뭡니까 제가 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예.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예.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 네. 그다음에 쌍방울 그 변호사 대납 사건 예.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얽혀져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관계는 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해갖고 기소된 부분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는 그것과 관련돼서 살짝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발언? 일단 사람을 모른다 안다는 네. 전혀 법률적인 의미는 없어요. 예.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과거에 기소했는데 예. 그건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까지도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안 돼서 알았냐 몰랐냐는 죄의 성질과 전혀 무관하고요. 예. 다만 이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고 많이 알았고 전화 통화를 수십 회 했고 이러면 아 불법적인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난 적이 없고 또 김성태 씨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뭐 만났냐 안 만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이 부분은 안 만났다라고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별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지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좀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3억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고 또 북한에 외화를 민반출해서 한 70억 정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서로 지원하고 협조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게 있지 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고 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찰의 수사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장 변호사께서 이 네. 연관성에 대해서 사안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어제 나온 보도에서는 좀 검찰이 지금 구체적인 정황들을 파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뭐 두산 청탁은 정진상이 맡고 차병원은 유동규가 맡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차병원에서 받은 후원금을 대장동 사업에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뭐 기소할 것인가 대장동이랑 뭐 병합해서 기소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성남 FC 관련해서는요. 성남 FC의 그 2014년도에 대표를 지냈던 분이 그 곽선우 변호사인데 곽선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나 뭐 저하고도 이제 제가 또 통화로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네. 되게 제가 그 놀랬던 게 정진상 씨가 사실은 검찰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얼굴 사진조차도 구하기 그랬었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곽선우 대표가 정진상 씨하고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씨가 성남 FC의 조직도에는 이름도 없는 성남시의 6급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남 FC의 뭐 그 광고 수주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다 했고 주도해서 했고 뿐만 아니고 성남 FC가 전지훈련을 가면 정진상 씨가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같이 여러 차례 뭐 밥도 먹고 그 전지훈련도 같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요. 그 정진상 씨가 성남 FC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성남 FC 사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뇌물죄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정진상 씨가 바로 성남 FC에도 관여하고 성남시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 성남시에서 뭐 5년간 7천 건인가 이렇게 결제를 했다. 6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남시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정진상, 성남 FC의 또 실질적인 운영을 했던 정진상 이 두 정진상이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 FC의 부정한 청탁 이 부분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다만 정진상하고 이재명 사이에 네. 보고관계 예. 이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저는 뭐 성남 FC 사건을 기소하면 뭐라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뭐 미친 짓이라 그랬던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병원 부분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보도인 나오진 거죠. 않았지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게 낱마처럼 얽혀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발전돼서 내용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에서는 얽힌 것을 맞춰가는 거다라는 거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만들어가는 거다. 조작하는 거다. 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두 사이 영장을 청구할 만큼 그러니까 좀 관련성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련성은 전혀 없죠. 하나는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하나는 서울지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청이 다른데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본 기억이 없고 물론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검찰 입장에서 봐도 성남FC까지 끼워서 기소를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없었구나. 또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서 함께 치는구나. 또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엮는구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함께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동규 씨가 차병원의 고위 임원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 별도 대장동 투자와는 별도로 이 FC 후원금과는 광고비와는 전혀 별개의 금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뭐 차병원이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를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요. 대구 FC도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받고요. 또 성남 FC뿐만이 아니라 경남 FC, 인천 FC도 많은 광고비를 받아요. 이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성남시가 됐든 대구시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관련 기업들과 당연히 만나고 연락하고 광고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유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검찰이 또는 법원에서 굉장히 법리적인 다툼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익이 얼마큼 있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쟁점으로 되는 것인데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요, 성남 1공단 공원화가 사실은 이 대장동과 좀 결합 개발을 하려던 계획을 이제 수정하면서 분리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크게 키워줬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이게 이제 성남 1공단 공원화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개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던 아마 그 대장동 개발보다 이 성남 1공단 공원화가 더 먼저 시작된 사업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뭐 지금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김만배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진술을 했던 바로 이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깊이 있게 저도 알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를 동원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뒤집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법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진술인데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는 뭐 지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 1공단 공원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김만배를 통해서 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검찰은 그 이유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1공단을 결합 개발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공단은 구도심이고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되면서 흉물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싶었는데 이게 뭐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개발을 함께하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단 조성비를 대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부 체납 방식으로 얼마든지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부 체납을 받고 용적률이라든가 용도 변경에 있어서 같이 대가 관계로서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결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공단 공원화 조성 사업에 반대를 하고 일공단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졌었어요. 근데 2심에서는 다시 이겼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짓도록 기존의 행정처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번복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개발이 안 되고 분리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합개발이냐 분리개발이냐만 가지고 이게 뭐 뇌물죄다, 뭐 부당한 처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받고 용적률 변경 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걸 뭐 부당한 처사라고 연결시키기에는 아직은 검찰 수사 내용이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원래 체포영장에 있었던 혐의 외에도 뭐 대북 송금이나 뇌물공여 이런 혐의들을 포함을 했었고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영장 청구한 부분 이 변호사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체포해서 가둬들 게 48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 수사가 된 사람들, 쌍방울의 임원들 같은 경우 수사가 돼서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이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 배임으로 하고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억 원의 뇌물 교부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돼 있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도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경협 사업과 관련한 어떤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유죄가 거의 확실하거나 또는 뭐 이미 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이 발부한 사건들 위주로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이 되면 20일 정도의 시간이 벌을 수 있어요. 예. 이때 이제 변호사 대납이라든가 대북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후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잖아요. 이거는 뭐 이례적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셨는지요? 이건 김성태 씨 개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태국까지 뭐 법무부 차관인가요?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위해서 체포해 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예. 아 이건 어차피 영장이 발부될 거니까 또 언론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편하게 검찰이 자신을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데 일단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일단 구속돼서 수사받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감을 호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일, 주어진 20일 동안에 어려울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제 꾸준히 조사를 할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힐 어떤 핵심 증거 같은 걸 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특별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태영 변호사가 일단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전환사채 20억을 받는다? 그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를 알았는지 또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내줘야 될 돈들을 경기도가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쌍방울에서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묵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없는지 이런 것들과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 변호사님 쭉 들으셨잖아요. 네. 네, 말씀 바로 해주시죠.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그런데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인수하기 전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그 수사검사가 나중에 공판까지 담당을 해서 공판검사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그 검사가 나중에 쌍방울의 이사가 됩니다. 자기가 깡패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주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찰 검사가 나중에 쌍방울의 직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그 신뢰가 과연 유지가 될 그럴 만한 우리가 뭐 좀 서글프게도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